안녕하세요. 영화 콘텐츠 제작 크루 온더플로우가 진행하는 팟캐스트 펀치 드렁크 무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진행을 맡게 된 루카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은 살아오면서 무언가에 목숨을 걸고 뛰어든 적 있으신가요? 오늘 다룰 영화의 주인공 미키라면 망설임 없이 고개를 끄덕일 겁니다. 미키 일칠은 영화계의 거장 봉준호 감독이 선보이는 신작으로 봉 감독 특유의 신랄한 풍자와 인간 본성에 대한 깊이 있는 통찰을 담아낸 작품입니다. 봉준호 감독이 우주라는 광활한 무대에서 우리가 잃어버린 것들, 그리고 되찾아야 할 것들에 대한 강렬한 메시지를 어떻게 풀어나갔는지 패널분들과 함께 톱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화를 본격적으로 살펴보기에 앞서서 함께 영화 이야기를 나눌 패널분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각자 닉네임과 함께 간단한 소개 한 번씩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K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7기 대본팀으로 합류하게 된 루니고요. 루니는 저희 집 고양이 이름입니다. 오. 안녕하세요. 브루탈에 이어서 미키 17 녹음을 하러 온 오야시입니다. 와. 네, 패널분들 소개를 하였으니 이제 신작 톱파보기 미키 17 1부 진행하겠습니다. 신작 톱파보기 미키 17 1부에서는 영화의 전반적인 내용을 살펴보는 시간을 가질 예정인데요. 줄거리부터 기억에 남는 캐릭터나 장면과 같이 영화 내부적인 요소들을 이야기하면서 캐치하지 못했던 요인이나 좋았던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다뤄보려고 합니다. 본격적으로 이야기하기 앞서 패널분들은 영화를 어떻게 보셨을지 궁금한데요. 다들 미키 17 어떻게 보셨나요? 평소 SF 장르를 좀 좋아하시는 편인가요? 저부터 말해보면은 저는 SF를 너무 좋아하고요. 이번에 또 봉준호 감독님 작품 SF라고 해서 되게 기대를 많이 하고 봤습니다. 기대를 많이 했는데 어땠나요? 기대를 많이 했는데 이제 많이 아쉬웠습니다. 네, 루니님 어떻게 보셨을까요? 저는 어렸을 때는 SF를 엄청 좋아했는데 최근에는 막 찾아보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 온더플 사람들이랑 같이 관람을 하게 됐는데 저는 사실 좋았는데 가장 단순하면서도 복잡한 영화라고 생각을 해서 극단적인 평가가 어울리지는 않다고 생각을 했어요. 호불호가 있는 게 이해는 안 간다. 네, 맞아요. 저도 가장 좋아하는 3대 장르가 판타지 뮤지컬 다음으로 SF라서 오, 진짜요? 네. 그래서 이번 영화를 좀 기대하고 감상했는데 개봉일 한 2, 3주 정도 남았을 때쯤에 미키 17 원작 소설인 미키 7 읽고 감상했어가지고 책에서 읽었던 내용을 영화로 비교하면서 볼 수 있어서 저는 좋았어요. 진짜 SF 장르 팬인데요. 책까지 찾아 읽을 정도면. 감사합니다. 저는 SF 장르 팬이다 뭐 이 정도는 아니긴 한데 뭐 그래도 유명한 작품이 나오면 꾸준히 보는 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스케일이 좀 큰 영화가 보고 싶어질 때도 있으니까 또 뭔가 SF 장르는 미래에 대한 얘기보다는 인간 본질 이런 걸 질문하는 경우도 많으니까 좀 흥미롭게 보는 것 같아요. 네, 패널분들 얘기를 들으니까 봉준호 감독만의 SF 장르의 느낌이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인지 이번 영화에 대해서도 할 얘기가 많은 것 같은데요. 그러면 본격적으로 영화 이야기를 해볼까요? 루니님, 미키 17의 초반부 줄거리는 어떻게 될까요? 주인공 미키는 친구와 함께 사업 실패를 겪고 채무자의 협박을 피해 리프레임 행성으로 이주를 결심합니다. 익스펜더블이라는 직책에 막무가내로 지원하고 소모품 같은 존재가 된 미키는 리프레임 행성에 도착해서 실험체로서 인간이 살 수 있는 환경인지 점검하던 중에 멀티플이라는 현상이 발생하고 두 미키는 서로를 마주하게 됩니다. 네, 영화는 동굴에서 깨어난 미키가 자신이 죽지 않고 살아남아서 의아해하는 장면으로 시작되는데요. 이런 세계관을 설명하기 위해서 영화 초반부는 매우 빠른 속도로 진행됩니다. 패널분들은 혹시 미키 17의 서막 부분 어떻게 보셨을까요? 먼저 K님 어떻게 보셨나요? 저는 소설도 영화랑 동일하게 미키가 낭떠러지로 떨어지면서 시작을 하는데 저는 책을 읽고 봐서 그 서막을 이해하는데 문제가 없었는데 소설에는 있었던 사건들이 좀 생략된 부분이 꽤 있어서 책을 안 보고 줄거리를 모르는 상태에서 봤으면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나 정보량이 짧은 시간에 너무 많다고 느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었는데 혹시 나머지 분들은 안 드셨는지. 저는 그냥 가벼운 무드를 갖고 있잖아요. 로버트 패틴슨 배우의 그런 톤이. 맞아요. 그리고 그냥 초반에 특히 봉준호 감독의 결과는 좀 색다르게 했다? 이런 느낌을 좀 받았던 것 같아요. 기존에 되게 침착하고 진지한 그런 무드하고는 다르니까. 그리고 좀 한번 시간을 꼬잖아요. 네. 맞아요. 이제 떨어진 거를 보여준 다음에 내가 왜 이렇게 됐냐면 다시 보여주잖아요. 네, 이렇게 맞아요. 과거로 돌아가잖아요. 솔직히 그거를 왜 굳이 그렇게 했을까?
생각이 들긴 했어요. 저는 그 장면 하면 생각나는 게 그 스티븐 연 캐릭터가 내려오는 구도가 좀 신선하게 다가왔던 것 같고, 또 하얀 방사기만 딱 가져가서 얄밉게 막 죽는 게 어떤 기분이냐고 물어보잖아요, 첫 시작 장면에서. 네. 근데 이제 그 사이에 다시 이제 왜 이렇게 됐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다시 또 물어보잖아요, 맞아요. 티오가. 근데 두 번 보니까 더 얄미운 거예요. 그래서 전 저 한 부분은 재밌게 봤던 것 같아요. 저도 사실 그 소설을 읽은 적도 없고 네. 저는 영화를 보기 전에 트레일러도 보지 않고 봐가지고 아예 그 처음 장면이 어떠한 힌트도 주지 않아서 집중이 조금 힘들었어요, 솔직히. 근데 영화를 다 보고 돌아보니까 그 첫 부분이 솔직히 가장 잔인한 장면 같은 거예요. 친구가 노력을 했다면 살려줄 수 있었을 텐데 맞아요. 그냥 맞아요. 버리고 가니까 이게 약간 충격적으로 다가왔던 것 같아요. 맞아요. 거의 이미 그냥 죽은 사람 어. 취급해버리니까 맞아요. 좀 슬프게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네, 미키는 타치업자의 전기톱 소리와 폐허가 된 지구를 벗어나기 위해 익스펜더블이라는 직책을 받아들이면서 니플헤임으로 가게 됩니다. 여러분들이라면 매일 두려움에 벌벌 떨며 살아가야 하는 지구 대신 익스펜더블의 운명을 선택했을 것 같나요? 네. 케이님은 바로 네라고 대답하시는데요. 오. 저는 뒤로 미루기를 아, 매일 맞아요, 하는 맞아요. 인생이기 때문에 죽음도 뒤로 미루게 해서 좀 약간 어쨌든 도망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쵸. 약간 맨정신으로 바로 하나하나 전기톱으로 절단당할 바에는 그니까. 좀 아, 그쵸. 일단은 제가 아직 인생이 짧아가지고 좀 더 살아봐야 된다. 아니 저도 솔직히 그러니까 이 익스펜더블 계약 조건이 너무 극악하니까 맞아요. 네. 저도 안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 앞에 그 살인 정보자 그 썰리는 부분이 너무 맞아요. 보이니까 저 음. 같아도 그런 상황에 있다면은 익스펜더블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다음에 과학자들이 이 미키를 대하는 태도라고 할까요? 네. 그러니까 과학자들도 그렇고 티미 있잖아요. 친구 티미도 앞에 말씀하신 것처럼 오프닝에서 이미 죽은 사람 취급하고 네, 맞아요. 이런 게 너무 생각보다 더 인간성으로 같은 인간으로 대우해 주는 게 아닌 것 같아서 미키가 후회를 안 했을까? 이런 생각을 계속 하긴 했어요. 근데 또 영화 흘러가는 내내 그런 언급은 없더라고요. 내가 왜 후회한다. 익스펜더블을 했을까? 이런 뭔가 대사는 없어서 맞아요. 네, 그건 좀 의아했어요. 저는 안 했을 것 같아요. 왜냐면 기억에 남는 장면 중에서가 그 여자가 미키 여드름을 짜는 장면이 있는데 기억나요. 저는 계약서를 읽지 않았어도 그 순간 유턴을 했을 것 같아요. 즉시 중독 진짜요? 포기. 왜냐면 제 성격 자체가 조금 도전적이긴 한데 아무리 도전적이어도 무한히 소모되고 싶지는 않아요. 그래서 저는 제가 싼 똥 제가 닦는 그런 선택을 할 것 같아요. 저도 영화를 다 본 입장에서는 안 할 것 같아요. 영화를 보기 전이라면 저도 고민을 많이 했을 것 같은데 영화를 본 입장에서는 뭐 콩팥이라도 팔아서 조금이라도 갚아야지 이거를 익스펜더블로 간다는 게 좀 힘들 것 같고 또 이론상 기억이 유지되니까 죽지 않는 거다 이렇게 설명을 하긴 하는데 그렇다 해도 솔직히 17번 죽는 거는 할 짓이 안 되는 것 같고 그리고 뭔가 전기톱에 한 번 죽는 게 낫다? 차라리 맞아. 왜냐면은 미키들이 당하는 시험들이 다 전기톱 못지않게 고통스러운 맞아요. 과정이에요. 그래서 그 전기톱을 17번 하는 느낌? 그러니까 그래서 그냥 차라리 그냥 전기톱 한 번 하고 죽는 게 낫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근데 저 갑자기 든 생각이 그러니까 미키가 몰랐잖아요. 익스펜더블이 어떤 건지. 네네. 근데 그냥 여기 지구 뜰 수 있다 하니까 이제 홧김에 네네네 이렇게 이제 사인을 한 거잖아요. 네. 근데 이제 저희가 본 거는 미키 17의 관점에서의 서술이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미키 17이 자기가 왜 이런 상황에 처했는지 설명을 한 건데 좀 17이 바보 같은 성격이 있잖아요. 막 사람들이 너는 이거잖아 하면은 네, 나 그렇지. 그런 식으로 좀 당하고 사는 캐릭터인데 복제될 때마다 성격이 조금씩 바뀐다는 언급 있잖아요. 네. 차이가 있다. 네. 그래서 앞에 1, 2, 3, 4, 5, 6, 7, 8 이렇게 16번의 미키가 있었을 텐데 얘네는 좀 후회를 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지구를 벗어난 우주선 내에서도 인간 사회의 계급은 그대로 나타나는데요. 신분의 격차가 사라지지 않는 것처럼 영화 속에서 생명의 가치가 서열화되는 순간들이 있었을까요? 먼저 저부터 얘기하면 확실히 영화 속 캐릭터들이 그 다시 프린트되면 영생을 산다고 느끼니까 그때부터 미키를 완전 인간으로 안 보는 게 느껴졌고 철저히 도구로 접하는 것 같다? 맞아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 프린트하는 장면이 좀 기억에 남는데
처음에는 이제 프린트 할 때는 제대로 딱 갖춰서 다 받아주는데 나중에는 연구원들이 다 무관심해져가지고 막 맞아요. 허리가 맞아요. 꺾여서 나오잖아요. 맞아요. 아주 그 장면이 너무 보기 힘들더라고요. 그 허리가 꺾여서 나오는 장면이 너무 인간이 프린트 된다고 생각이 안 되고 이제 어떤 물품 그런 것들이 나온다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좀 인간의 가치가 너무 떨어졌다 이렇게 느꼈던 것 같아요. 약간 거기에 덧붙여 보자면은 이제 탐사를 하다가 크리퍼를 처음 발견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네. 근데 거기서 제니퍼가 총을 발사해서 동굴이 무너지면서 제니퍼가 사망을 하게 되는데 이때 마샬이 엄청 화를 내면서 미키한테 귀중한 가임기 여성 대신에 너가 죽었어야지 이렇게 하는데 와 여기서 정말 그런 걸 더 느꼈던 것 같아요. 진짜 이런 가치를 엄청 평가하고 미키는 안중에도 없다. 그러니까 저도 사실 그 대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그 장면을 볼 때 어떻게 저렇게 얘기를 하지? 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아 맞긴 하네 라는 생각이 스쳐 지나가는 맞아요, 거예요. 맞아요. 왜냐면 제니퍼라는 사람이 이제 돌아올 수는 없는 거니까. 그래서 되게 복합적인 생각이 들게 하는 장면이었어요. 저도 만약에 그 상황이었으면 뭔가 미키가 죽는 게 맞지 않았을까 이렇게 맞아요. 생각을 자연스럽게 했을 것 같아요. K님은 어떻게 보셨나요? 저는 이제 기숙사에서 살다 보니까 기숙사로 들어가면은 제일 먼저 바뀌는 게 식사의 질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계급의 차이가 느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진짜요? 그쵸. 저 맨날 카레 같은 거밖에 못 먹으니까 저는 마샬이랑 부인은 막 호화롭게 식사하고 뭐 다 먹지도 못할 양을 막 쌓아두고 식사를 즐기는데 나머지 탑승자들은 그 죽 같은 맞아요, 거를 먹는 모습을 보면서 제일 그 서열화된 거를 느꼈던 것 같아요. 거기서 근데 또 자율배식 해주면서 그거 더 펐다고 경보 올리잖아요. 매정해요. 삐용삐용. 그래서 진짜 잔인하다. 그럴 거면 저렇게까지. 그냥 배급 하나 따로 주지. 그러니까요. 그리고 막 미키가 실수하니까 그 다음에 배식을 또 줄이잖아요. 맞아요. 네, 맞아요. 음식 그래서 같고 정말 갑질을 저렇게 먹을 걸로 음. 하면은 사람들이 순종을 할 수밖에 없겠다.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그리고 저는 또 인상 깊었던 게 이런 서열화 이런 게 초반부터 나왔던 것 같아요. 미키는 익스펜더블로만 갈 수 있었고 거기에서 우주선 띄우기 전에 막 사람들이 제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면서 막 어필을 하잖아요. 맞아요. 저는 네. 뭐 이것도 할 수 있고 제가 가장 당신에게 충성스럽게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게 너무 취업 시장에서 그 가치를 증명하려는 저희의 모습을 보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슬펐고 이제 미키는 아무것도 아는 것도 없이 자기 가진 것도 없어서 익스펜더블이 되었지만 티모는 또 미키한테 아무런 말도 없이 자기 혼자 비밀스럽게 그 자격증을 따가지고 조종사로 이제 맞아요. 거기 취직을 하잖아요. 네. 그런 거 보면서 여기에서도 이런 노동과 그런 조건들 이런 게 적용이 되는 것 같고 이 자본주의의 논리가 그대로 나타난 것 같아서 좀 많이 인상 깊었습니다. 네, 티모가 능력이 좋아요. 이렇게 진짜 교활해요. 말도 잘하고 음, 또 잘 빠져나가기도 하고 맞아요. 또 거기서 공부까지 해서 맞아요. 자격증까지 땄으니까 네, 이런 티모랑 달리 영화 속에서 미키 일칠은 종종 찌질한 캐릭터로 묘사되는데 보안 팀원인 나샤는 그에게 적극적으로 다가가며 굉장히 빠르게 가까워지잖아요. 네. 그렇다면 나샤는 미키의 어떤 점에 끌려서 소모품이 아니라 소중한 인간으로 보이게 만들었을까요? 저는 사실 너드남을 좋아해 본 적이 없어가지고 진짜요? 네 그게 나샤가 이해가 전혀가 안 돼요. 오 대박. 근데 굳이 따졌을 때 나샤가 보안 요원을 직업으로 갖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혼자 무언가를 해결하지 못하고 나샤에게 기대고 뭔가 그 고통 속에서도 나샤를 찾는 모습에 나샤가 어떤 특별한 보호자가 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존재가 매력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보호 본능을 자극했다. 네, 아, 보안 직원이 소동물남 이런 거 말해도 돼요? 저도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런 미키가 좀 불완전한 모습을 갖추고 있으니까 더 지켜주고 싶고 채워주고 싶고 챙겨주고 싶고 눈길이 가는 그런 느낌이지 않았을까. 저는 나샤 캐릭터가 좀 모호하게 느껴졌어요. 오. 왜냐면 너무 캐릭터가 알 수 없다. 음. 왜냐면 처음에는 이제 미키한테 다가가는 게 진짜 미키한테 매력을 느껴서 다가간다고 생각을 했어요. 네. 근데
이제 나중에 미키 18이 등장하고 나서 오히려 이걸 재밌어 하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저는 그래서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이걸 재밌어 하는 상황 자체가 정상인의 시선에서 이거를 재밌다고 생각할 수가 있나? 그러니까 물론 그때 그 마약을 하고 있어서 그런 영향이 없지 않아 있겠지만 그래서 그런 생각을 했던 게 저한테는 좀 호감 이미지는 아니었고 근데 또 나중에 보면은 나샤가 미키 실험 당할 때 끝까지 같이 있어주잖아요. 맞아요. 그런 거 보면서 이거 진짜 사랑이네? 싶은 거예요. 미키 18이 다시 나타났을 때는 재밌어 하면서도 막상 미키를 엄청 소중하게 대하잖아요. 맞아요. 좀 그런 성격의 충돌이 있었어가지고 이 캐릭터가 도대체 뭐지? 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제가 그러면 나샤 입장에서 루카님의 의문을 풀면은 네. 일단 얼굴이 귀여워서 끌렸다. 얼굴이 마음에 들었기 때문에 두 명인 게 오히려 나한테 이득이다. 네네. 인 거죠. 네. 근데 저는 그래서 그 나샤가 약간 박애주의자 같은 느낌도 있었어요. 맞아요, 맞아요. 왜냐면은 그 크리퍼들도 좀 맞아요. 징그러운데도 얘를 하나의 생명이라고 생각을 하고 끝까지 지키려고 하잖아요. 맞아요. 약간 미키를 좋아한 이유도 얘도 하나의 생명이라고 인식을 해서 그래서 좋아하지 않나? 약간 생명 운동가 같은 느낌으로 생명 보호 뭔가 그런 거를 의미하는 인물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샤는 이 우주선 안에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더 뭔가 네. 공감 능력이라 해야 될까요? 네, 그런 생명 것과 존중이 더 높은 거죠. 포옹력과 네. 이런 게 더 큰 사람이라서 그래서 미키를 좋아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 전반부의 클라이맥스는 크리퍼들에게 구조받아 죽지 못한 채 살아 돌아온 미키 17이 새롭게 프린트된 미키 18과 마주하는 순간이라고 할 수 있겠죠. 멀티플이라고 불리는 이 현상들에 대해서는 패널분들 어떻게 보셨나요? 먼저 케이님. 저는 책을 읽었잖아요. 이 네. 책에서 보니까 멀티플 문제로 예전에 다른 행성이 아예 파탄난 적이 있어가지고 그게 막 윤리적으로 문제되는 큰 사건이 있어서 그게 법으로 금지됐던 걸 알고 봐서 제가 자세히는 말을 소설을 참고하시고 멀티플 문제에 예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저는 이해가 되긴 했어요. 얘네들이 이렇게 치고받고 싸우는 게. 네네. 루니님 어떻게 보셨나요? 저는 이 현상을 다룬 게 조금 아쉬웠어요. 왜냐면 가장 먼저 나샤 반응이 제일 궁금했는데 네네. 이때 나샤가 그 옥시조플이라는 마약에 취해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 두 명의 몸으로 나타나면 행복이 두 배일 것 같진 않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거를 이성적으로 어떻게 대처했을지가 궁금한데 이 마약 때문에 이 갈등 상황을 너무 과도하게 깔끔하게 넘어간 것 같아서 맞아요. 조금 아쉬웠어요. 너무 약간 뭉개면서 넘어가 버린 맞아요. 느낌이어서. 재미로 넘어간 느낌이 강하게 들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저도 동의하는 게 멀티플 부분의 설정에서 의문이 계속 들었던 것 같아요. 뭔가 기억을 복제한다고 해서 같은 사람이 아니라 다른 성격의 사람이 나온다는 게 좀 바로 받아들이기는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거에 대한 설명도 많이 없고 왜냐하면 어쨌든 기억이 같은 상태에서 복제가 되잖아요. 그러면은 기억이 복제된 상태 이후에 이제 경험들에 따라서 성격이 바뀐다. 이거는 이해를 할 것 같은데 네. 죽기 직전까지 가지고 있던 기억을 가지고 다시 태어났는데 매번 나올 때마다 성격이 다르다. 뭔가 이것부터 좀 의문이 들었고 근데 그런 의문에 대해서 너무 다루지 않고 그냥 그냥 복제하면 성격이 달라져 매번 달랐어 이렇게 하고 넘어가 버리는 게 좀 너무 아쉬웠던 것 같아요. 이거 제가 어디서 읽었는데 그 과학자들이 관리를 이제 조금 소홀해지잖아요. 뒤로 맞아요. 갈수록. 그러면서 플러그가 하나가 뽑힌대요. 맞아요. 그래가지고 18이랑 17이 기억이 조금 다르다. 아. 이런 해석도 있었어요. 그렇구나. 대박. 원래는 같은 사람이 나온 게 맞는데 그래요? 근데 막 그 연구자가 막 말해준 거에 보면 어떤 미키는 좀 더 소심하고 맞아요. 어떤 미키는 좀 더 쾌활하고 이랬다고. 약간 그거 아니에요. 제가 과제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설명하려고 일부러 이렇게 구라로 이렇게 만들어내가지고 약간 그럴싸하게 설명하는 것처럼 연구원들의 보고서 뭔가 있는 것처럼 약간 그냥 있어 보이게 이렇게 써야지. 근데 저는 이 멀티플 현상이 그 루니냐 루카님 말씀하신 것처럼 좀 대충 넘어가는 것 같아서 저도 이제 설명이 좀 더 필요하겠다고 느껴진 부분도 있었는데 그냥 그 미키 17하고 18이 서로 죽이려는 그 상황이 이 복제 인간의 멀티플 현상에 대한 문제를 이렇게 딱 보여주는 느낌이랄까요? 그래서 이제 자기들이 멀티플이 지금 발생했다는 걸 들키면은 아예 삭제가 되는 거잖아요. 네. 존재가. 너가 죽어야 된다. 내가 원래 진짜지 너가 죽어야지. 이런 식으로 설전을 벌이잖아요. 거기서 한 번 더 뭐가 진짜 나일까?
이렇게 복제된 거를 같은 사람이랑 할 수 있을까? 이런 질문에 대한 궁금증을 많이 보여주는 느낌이라서 저는 좋았어요. 네, 확실히 미키 18이 등장하면서 좀 캐릭터가 확실히 달라서 더 재미가 있었던 것 같은데 SNS에서도 미키 17이 더 낫는지 아니면 미키 18이 더 취향인지에 대해서 많이 의견이 나뉘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혹시 능이백숙 같은 미키 17과 불닭 같은 미키 18 중에 어떤 미키가 끌리시나요? 저는 완전 솔직히 둘 다 좋긴 했거든요. 그래요? 로버트 패틴슨이어서 좋았던 거 아니에요? 그것도 있긴 하지만 근데 진짜 둘 다 다른 매력이어서 사실 저도 아까 캔이 말한 것처럼 마샤가 왜 좋아하는지 좀 알 것 같기도 했고 다른 매력이어서 근데 17이 더 좋았습니다. 너드남. 루니님은 미키 18인가요? 저는 사실 그 어떠한 미키에게도 끌리지 않거든요. 이런 의견도 꽤 있어요. 네, 둘 다 근데 별로다. 굳이 고르자면 저는 무조건 불닭 미키. 불닭 미키. 나쁜 남자 스타일. 맞아요. 아까도 너드남은 안 탄다 막 이랬는데 그리고 일단 1차적으로 미키 17 목소리의 매력을 느끼기가 힘들 것 같아요. 그런 맞아. 약간 옹알옹알하는 맞아요. 조금 찌질한 것 같기도 하고 쭈그러질 것 같은. 저는 조금 소심하고 답답한 스타일을 별로 안 좋아해서 딱 미키 17이 그거의 표본이어서 별로 끌리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K님은 어때요? 루니님은 저랑 남자 이상형이 너무 달라서 싸울 일은 없을 것 같은데 찐친이 될 수 있겠는데. 저는 무조건 능이백숙 순애남이라서 저는 약간 너드남 이런 거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아무래도 후자는 마약을 했으니까 범법자는 조금 또 결격 사유가 거기서 있네요. 그렇죠. 어떻게 저랑 겹치네요, 캔님? 어라. 저는 심성적으로 착하고 순박한 편을 더 좋아하긴 하는데 네. 저도 루니님처럼 그 미키 17, 18 둘 다 별로여서 정하기 힘들어서 왜냐하면 미키 17이 이게 순박하다, 너드남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없는 게 너무 찌질하고 너무 답답해요. 약간 좀 바보 같긴 해요. 바보 같은 그런 남자야. 소심함을 넘어서 맞아요. 바보 같아. 아니 이게 적당히 답답해야지 진국 같은 능이백숙 그러니까 그 진국 진국이 느낌은 있어야 딱히. 되는데 진국이 아니라 그냥 흐물한 죽 같은 느낌. 그래서 능이백숙 미키 17 이거는 뭔가 틀린 표현 같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네, 저희 언더플로우에서도 미키 17이 더 나은지 미키 18이 더 자기 취향인지에 대해서 투표를 진행했었는데 저희 온더풀 팔로워 분들의 선택은 미키 17이었습니다. 역시 17이 정배라니까요. 맞아요. 미키 17이 62% 그리고 미키 18이 38%거든요. 그래도 꽤 나뉘는데요. 네, 그래도 확실히 미키 18이 수요가 있는 취향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패널분들의 취향 잘 들었고요. 이제 영화의 후반부로 넘어가서 미키가 자신을 둘러싼 시스템과 본격적으로 맞서게 되는 순간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오야님, 영화의 후반부 줄거리도 함께 살펴볼까요? 후반부에서 미키 18은 감정이 폭발하며 마샤를 살해하려 하고 그러한 과정에서 크리퍼가 기념비 바위에서 튀어나와 우주선 안은 총체적 난국이 됩니다. 베이비 크리퍼를 잔혹하게 살생한 인간들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우주선 바깥에 있는 크리퍼 종족 전체를 학살하려 하지만 이로 인해 예기치 못한 사태가 벌어지게 됩니다. 네, 스페셜 디너에서 미키가 식사의 부작용으로 막 고통에 몸부림치는데도 마샬이 그의 머리에 총을 겨누는 장면이 존재하잖아요. 이때 일파가 자신이 아끼는 카펫에 구멍 뚫린다고 막 소리치는 장면도 있는데 뭔가 SF 장르임에도 불구하고 현실을 풍자했던 장면들이 많은 것 같아요. 혹시 이런 장면들 중에서 기억 남는 게 있을까요? 저는 여기서 이 계급 관계가 가장 극단적으로 드러났던 것 같아요. 이제 앞에서도 물론 드러났긴 했는데 여기가 가장 심했던 것 같고 또 심했다고 느껴진 이유가 배경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들이 만찬을 즐기는 그곳이 너무 호화스럽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일단 거기에서 한번 1차적으로 느꼈고 그다음에 그 식사를 하는데 뭔가 미키에 대한 관심이 하나 느껴지지 않잖아요. 그래서 거기서도 또 느꼈고 그리고 이 만찬에서조차 미키를 실험체로 이용하려고 그 음식을 테스트용 고기를 줬다고 하잖아요. 네. 그래서 미키가 막 발작을 일으키고 하니까 이거 어떡하냐 막 이렇게 하니까 또 거기에 테스트 약을 처방을 해서 얘가 막 개거품을 막 물면서 거의 죽으려고 하니까 네. 그냥 죽여버리자. 맞아요. 미키 그 다음 미키 복제하면 되지 죽여버려 그냥 이렇게 함으로써 이 상황을 해결하려고 하니까 엄청 비극적으로 느껴졌고
그래서 거기서 미키 17이 자기 안 죽으려고 괜찮다고 맞아요. 아, 저 이제 멀쩡해요 이런 식으로 말하는데 거기서 너무 슬펐어요. 확실히 미키 18을 보고 난 후에 스페셜 디너를 간 거잖아요. 네. 네. 그리고 이제 나샤한테 간 미키 18을 보고 간 거니까. 그래서 평소 같았으면은 자기가 익스펜더블이니까 그냥 고통스러우면 아 그냥 저 죽여주세요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이제 그 나샤한테 가는 미키 18을 보고 난 후에 스페셜 디너를 간 거니까 더 이제 안 죽으려고 했던 거 아닐까?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맞아요. 맞아요. 자기가 이제 다시 태어나는 게 자기라고 안 느껴질 것 같아요. 맞아요. 미키 18을 이미 본 후니까. 음. 저는 이제 그 풍자 장면이라고 하면은 보여주기식으로 사진 찍는 것들 그런 장면들이 좀 기억이 남아요. 그 한국 영화에서는 특히 그런 장면들이 많은 것 같은데 막 사고 현장이나 뭐 행사 이런 데 가서 정치인들이 막 와가지고 플랜카드 걸면서 이제 사진 찍고 다시 가고 막 이런 장면들이 한국 영화에서는 많이 보여진 것 같은데 해외 영화에서 이런 장면들을 많이 본 적이 없는 것 같아가지고 해외에서도 이런 정치인들이 와가지고 사진 찍고 가는 게 같은 문화인가? 뭐 그런 생각도 들긴 했어요. 왜냐면 스페셜 디너 뽑혔을 때도 완전 보여주기식으로 그 카드 딱 주면서 막 사진 한 방 찍고 그리고 이제 가라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장면들이 뭔가 해외도 같은 이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나? 이런 게 좀 궁금하긴 했어요. 그러니까 뭔가 마케팅과 이런 미디어에 보여주기 식으로 하는 그런 게 저도 기억에 남는 게 마샬이 우주선 바깥으로 나가기 전에 거울을 보면서 기름종이를 두들기거든요. 네네. 아, 그래서 너무 싫어. 참 웃기면서도 참 뭔가 배가 쓰리고 뭔가 음. 진짜 그런 사람이 있을 것 같고 음. 그래가지고 어이가 없기도 했고 그 카펫도 얘기를 해보자면 목숨 걸고 우주까지 온 건데 부랴부랴 그거를 챙겨온 일파도 웃기고 네 맞아요. 미키보다는 카펫 먼저 챙기는 그 음. 모습이 진짜 너무 어이가 음. 없었던 것 같아요. 저도 카펫 장면인데 이게 막 어디 가문에서 내려온 무슨 어쩌고 카펫이라는 걸 뭐 이해를 아예 못하는 건 아닌데 그렇게까지 막 비명을 지르면서 싫어하는 모습이 너무 얄밉고 원래 맞아요. 좀 오바를 떠는 타입이라고 쳐도 지금 당장 막 스페셜 디너 초대받았다가 죽게 생긴 미키 앞에서 정말 최소한의 예의도 챙기지 않은 게 너무 잘 보여서 괘씸했어요. 카펫보다도 못한 목숨이라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요. 진짜. 스페셜 티너에서 제일 돋보였던 캐릭터가 아마 카이지 않을까 맞아요. 싶은데 카이는 이제 모범 요원이고 또 아름답기까지 한 인물인데 패널분들은 혹시 이 캐릭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셨나요? 근데 저는 사실 이 캐릭터가 좀 빈약했다고 생각을 해요. 뭔가 디노 자리에선 유일하게 미키를 챙기고 감싸는 인물이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그걸 보고 좀 정의롭고 소신 있는 캐릭터라고 생각을 했는데 디노 다음인가요? 그 마샤한테 가서 나눠 갖자 이렇게 하는 게 그거 보면서 얘도 좀 돌아 있는데 이런 생각을 했고 그 다음에 18이 마샤를 죽이려고 그 한번 소동이 일었었잖아요. 네네. 그때는 또 그걸 제압하고 있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뭐 하는 캐릭터지 싶었고 근데 그 다음에는 아예 등장도 안 하는 거예요. 아 맞아요. 좀 아쉬웠어요. 그래서 이 캐릭터가 어떻게 된 건지도 보여주지 않아서 왜 나왔던 건지 잘 이해가 안 갔어요. 서사가 조금 부족했어요. 네. 근데 저는 서사가 부족해서 아쉽긴 했는데 네. 영화에 등장한 소품 중에서 아까 18의 카펫 외에도 이 카이가 미키 17에게 건네준 그 따뜻한 차 한 잔이 너무 네네. 기억에 남아요. 왜냐면 그 1파는 카펫 하나 다 가져왔을 때 지구에서 무언가를 가져올 수 있을 때 나는 따뜻한 차 한 잔을 가져왔다는 게 엄청 감성적이고 뭔가 고향에 대한 애정이 있는 사람 같아가지고 캐릭터의 의외의 매력을 느꼈던 것 좀 같아요. 인간성이 느껴져서. 맞아요. 저도 카이가 나샤보다 더 마음에 들었어요. 어. 왜냐면 그 캐릭터성이 둘 다 미흡하긴 하거든요. 맞아요. 근데 약간 카이는 미키를 사랑하는 느낌이고 나샤는 익스펜더블 미키를 사랑하는 느낌이라고 들어가지고 그래서 비교를 해보자면은 뭔가 나샤는 익스펜더블 실험을 인정을 하고 미키가 죽어가는 과정에 같이 있어준다면 카이는 그냥 그 죽는 것 자체를 애초에 막는 느낌이랄까. 카이는 미키 17을 좋아하는 거다. 일치를 좋아하는 거다. 막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리고 그 오야님이 아까 방금 미키 17, 18 나눠 갔다라고 얘기를 한 부분에서 둘 다 이상하다고 생각하긴 했는데 그 부분은 생각 못 해가지고 그래서 조금 더 카이가 정상적이지 않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또 오야님 말대로
나눠 갖자고 얘기하는 정도의 멘탈이면은 둘 다 정상은 아니다. 아 근데 저는 루카님 방금 말씀 듣고 나니까 네. 확실히 일치를 좋아한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때 나눠갖자 할 때도 미키 17 자기가 갖겠다고 그랬었잖아요. 맞아요. 18은 너 가지고 18은 내가 필요 없다. 미키 17 가지겠다 이렇게 역시 하는 걸 너드남 보니까 취향이네요. 우리랑 같은. 오야님이랑 케이님이랑 같은 취향인 거죠. 카이도 카이도 내 경쟁자? 경쟁자. 그래서 카이는 진짜 미키 17만을 좋아한 거고 나샤는 미키의 모든 미키를 다 좋아하는 거가 어떤 게 진짜 사랑이라고 볼 수 있을까? 얼굴이 취향인 거죠. 나샤는 얼굴이 취향인 거고 카이는 성격이 취향인 거죠. 그럴 수도 있겠네요. 음. 마샬은 역사적인 순간을 카메라에 어떻게 담을지 고민하고 기념비를 세우는 일에 집착하며 또 정작 중요한 문제의 본질을 외면하는 나르시스트형 정치인으로 묘사가 되는데요. 이런 무능력한 권력자들의 캐릭터에 대해서 얘기해 볼까요? 저는 지금 열심히 막 쌓아온 게 지금 무너지기 직전인데 그 사실도 잘 모르는 것 같고 본인에 대한 사랑이 너무 깊어서 한 치 앞도 못 보는 약간 바보 같은 남자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왜 약간 잘 모르고 무식한 사람이 신념을 가지면 무섭다는 말이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마샬이 딱 그 문장 그 자체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 객관화가 안 되는 인물이잖아요. 네. 딱 나르시시즘 이런 느낌인데 그런 사람의 곁에서 이제 일파라던가 조력자 누구죠? 카메라맨 같은. 카메라맨도 있고 네. 그 마지막에 마샬님의 그 이야기가 이렇게 될 음, 거라고 막 이렇게 하는 그 사람이 카메라맨인가요? 뭔가 그래도 네, 그런 인물들이 옆에 계속 있었던 것 같아요. 비서 같은. 네. 약간 대머리 아저씨. 네. 맞아요. 네, 그런 걸 보면서 진짜 저렇게 허수아비를 세워놓고 이렇게 막 옆에서 간신배처럼 이런 캐릭터들을 보면서도 그렇고 정치란 게 진짜 뭘까 이 정치와 권력은 뭘까 이런 생각도 많이 들었던 것 같고 그리고 그냥 이 영화에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이 정치인들이 사람들을 어떻게 선동시키는지 맞아요. 종교랑도 엮어서 이렇게 하고 우리가 이 니프레임에 가서 이러한 업적을 세울 것입니다 하면서 사람들을 열광하게 만들고 이런 게 너무 잘 표현이 돼 있지 않나 싶었어요. 요즘 현대 정치의 그런 모습들이. 맞아요. 저는 오야님 말처럼 마샬 그 자체의 캐릭터보다 그 주변 인물이 더 좀 인상 깊게 다가왔던 것 같아요. 확실히 그 대머리 비서분이 진짜 너무 열정적이고 저 정도의 충성심이면은 역시 수하로 둘만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간신배입니다. 네, 또 그리고 계속 사진을 계속 찍으려고 하잖아요. 뭔가 이 캐릭터가 그 언론 미디어를 비판하는 캐릭터로 보여지긴 했어요. 뭔가 독재자나 권력자 붙어가지고 보여주고 싶은 부분만 짜집기 해서 촬영하고 또 그거를 사람들한테 보여주잖아요. 그래서 그 마샬이 지지를 얻는 데 있어서 그 비서의 역할이 크지 않았을까 싶었어요. 맞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막 영상 막 나중에 찍으러 나갈 때 이 구도에서 네네, 이렇게 맞아요, 등장하면 맞아요. 멋져 보일 거다. 맞아요. 이 대사를 쳐라 맞아요. 막 이러잖아요. 맞아요. 거기서 좀 많이 느낀 것 같아요. 저도 오히려 마샬은 아예 악의가 없는 인물 같아요. 진짜요? 네, 완전 바보 그냥 바보 순수한 같은 남자. 남자. 맞아요. 진짜 그 허수아비라는 표현이 완벽한 것 같아요. 그 대머리 아저씨 계속 얘기 나오지만 네. 대머리 아저씨가 계속 뭐 하라고 하면 그대로 하고 일파도 옆에서 맞아요. 속삭이고 이렇게 어떻게 말할까? 맞아요. 오히려 마샬은 아예 자기 주장이 없는 사람 같고 그냥 그 인형, 빈 인형 그 자체인 것 같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무시를 안 당하고 사람들이 날 우러러 볼까. 그리고 저는 그 과학자 있잖아요. 네네, 연구원들. 네, 좀 덩치 있으신 네네. 그 과학자도 엄청나게 충성을 하면서 이렇게 하잖아요. 맞아요. 그런 사람들도 자기의 직업적인 소신을 버리고 그런 권력자에게 딱 빌붙어서 이 사람이 원하는 대로 이렇게 다 맞춰주는 이런 것도 참 풍자가 잘 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미키 18은 그런 뭔가 허수아비 같은 정치인 마샬을 살해하려고 하고 결국 크리퍼가 숨어있는 바위를 갈라내면서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는데요. 어찌 보면 너무 성급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가장 용기 있는 행동을 한 것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은 체제에 순응하는 것과 반란을 일으키는 것들 중 어떤 선택을 했을 것 같나요? 그러니까 뭔가 이 미키 17처럼 그냥 웃어 넘길지 아니면 미키 18처럼 나 지금 무시당했으니까 너무 화나 이러면서 이제 저항했을 것인지 얘기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얼굴로 티가 날 것 같아요. 아, 약간 숨기지 못하는. 너 지금 기분 나쁘니? 아닌데. 확실히 사회생활을 이제 약간 취약한. 아직 탑재가 안 된.
저는 계획을 더 치밀하게 세워가지고 맞아요. 반란을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음. 근데 사실 저는 반란을 하잖아요. 크리퍼 미키 17하고 18 잡으러 오라고 보내놓고 뭔가 대치를 하던 상황에서 나샤가 이제 도전을 하고 그러니까 나샤한테 그 재갈을 물려가지고 못하게 만드니까 거기 보안 요원들이 이거는 가혹행위다 이러면서 자기들끼리 신호를 주고받으면서 녹화해 이러면서 또 착착착 뭔가 맞아요. 뒤집을 그런 걸 하는데 저는 그런 쪽이지 않았을까. 근데 미키 18이 이렇게 총을 했던 거는 사실 너무 충동적이고 홧김에 했던 맞아요. 거니까 맞아요. 그렇게는 하지 못했을 것 같아요. 저도 이 총알 빗나간 게 너무 막 급하게 준비하다고 이렇게 하니까 너무 아쉬워서 막 탄식을 내쉬었는데 그때 죽었어야 됐는데. 왜 안 죽냐고 아, 생명줄이 긴 바보 같은. 그래서 저는 미리 준비를 좀 해가지고 타이밍을 벼르고 있다가 트리거만 제공되면은 반란을 일으키는 느낌이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너무 무대뽀로 준비를 해서 실패한 거라고 생각을 해서 미키 18보다는 성공 확률을 조금 높이고 가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이 있었어요. 누니님은 어떤 선택을 했을 것 같나요? 저도 오야님이랑 케이님이랑 똑같은 게 저는 사회적 부조리를 못 참거든요. 근데 그 앞에 장면들을 생각했을 때 마샤를 따르는 사람들이 그 모습이 전 너무 기이했어요. 맞아요. 그게 종교인지 무슨 믿음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 너무 이렇게 믿고 의존하는 그 모습에 내가 만약 반란을 일으켰는데 실패했을 때 돌아오는 그 결과가 너무 무서울 것 같아서 목숨을 걸고 하는 혁명에는 저도 조금 계획적으로 접근하지 않을까 싶어서 전 나샤가 오히려 멋있었어요. 맞아요. 저도 그 나샤처럼 투표와 선거를 통해서 정당하게 체제가 바뀌는 거가 맞다고 보는데 근데 그렇게 되려면 뭔가 미키 18 같은 사람들이 꼭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준비도 열심히 하고 이제 뒤에서 사람들도 모으고 이제 어떤 가혹행위가 일어나려면은 딱 사진도 찍어서 이렇게 증거로 해서 반란을 할 거를 계획을 하겠지만 근데 그런 사건이 일어나려면 미키 18 같은 사람들이 사고를 쳐줘야지 약간 트리거가 표면위로 이렇게 네네. 이슈를 해줄. 네. 그래서 미키 18 같은 캐릭터가 정말 중요하지만 저는 일단 뒤에서 열심히 체제를 바꾸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 보겠습니다. 근데 약간 그래도 이 니플헤임 안에 이 사회는 그래도 완전히 썩은 사회는 아니라고 느꼈던 게 초반에 이렇게 추종자들 거의 모으다시피 해서 가잖아요. 네, 그래서 맞아요. 저는 여기가 완전히 마샬의 소나기에 있는 사회라고 생각을 했는데 우주선 뜨고 나서 이동하는 도중에 막 마샬이 연설을 하잖아요. 네. 거기서 사람들이 또 광신도처럼 호 하고 있을 때 사실 나샤하고 미키가 처음 만나는 그 순간이 급식실 있잖아요. 같은. 네, 맞아요. 그 식사를 하다가 마샬이 막 연설하니까 그거를 어떤 사람들은 이제 호 하고 이제 거기서 나샤는 왜 저래 이런 눈빛을 이제 에 하고 쳐다보다가 이제 미키랑 눈이 마주치면서 그 둘의 만남이 시작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런 걸 보면서 그래도 정상인이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 후반부에 마샬을 처치하는 그런 부분에서도 그래도 정의가 남아있는 사회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지금까지 인간들의 갈등에 대해서 더 얘기를 해본 것 같은데 니플헤임 행성의 주인은 뭔가 크리퍼들이고 오히려 인간들이 침입자에 해당하잖아요. 하지만 영화 속에서는 인간들이 크리퍼들을 외계 생명체라고 규정하면서 공포를 조장하는 장면들이 있었는데 인간들이 크리퍼들과 협상하는 과정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셨나요? 근데 사실 그냥 인간들이라고는 보여주지 않고 그냥 미키와 크리퍼의 협상 맞아요. 그냥 보는 게 더 정확할 것 같고 그 마샬 이 외계 생명체 쟤네들은 식인종이다. 맞아요. 인간을 먹는 거니까 위험하고 오염될 수 있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제 개척을 해야 된다고 막 하잖아요. 네. 그런 걸 보면서 정말 지극히 인간 중심주의를 보는 느낌이었고 사실 크리퍼들이 원래 이곳에 살던 생명체들인데 제국주의의 그런 약간. 게 많이 떠올랐던 것 같아요. 저도 약간 처음부터 이미 짐승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사실 협상이라고 하기에도 이미 본인들보다 아래로 보고 있다는 느낌이 강해서 협상보다는 좀 그냥 겉보기식이었던 것 같아요. 루니님 어떻게 보셨나요? 저는 나샤가 그 크리퍼가 외계인이 아니고 우리가 외계인이야라고 소리치는 그 장면이 엄청 인상 깊었어요. 왜냐하면 개척이라는 단어가
너무 인간 중심주의적이고 진짜 음. 이기적이고 인간이 스스로를 개척자라고 칭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맞아요, 했어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우주선에서 학살을 하는 행위 자체가 원주민인 크리퍼들에게는 침입인데 이걸 개척이라고 치환해버리는 게 마음에 안 들었어요. 저는 개척 과정에서 제일 흥미로웠던 건 크리퍼들이 블러핑을 했다는 사실. 블러핑? 그러니까 왜 원래 고음으로 다 뇌를 아. 터뜨릴 수 있다고 아. 했는데 그 막 거짓말. 거짓말이었잖아요. 아, 얘 똑똑한데 이 생각을 했고 그리고 디자인 얘기를 해보면은 그 크리퍼 디자인이 처음 봤을 때는 얘들이 인간의 지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못하게끔 맞아요. 디자인이 된 것 맞아요. 같아요. 그래서 저도 좀 신선했던 부분이 그 크리퍼들이 인간 정도의 지성을 가지고 있다는 게 나중에 드러나잖아요. 네. 근데 그거를 얘기할 때 저도 이제 편견에 갇혀서 약간 저렇게 생긴 생물은 그냥 괴물 수준일 거다. 그냥 살육만 하는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그걸 좀 반전시키는 효과가 있었던 것 같아서 그 부분을 좀 인상 깊게 봤던 것 같습니다. 일부러 편견을 가질 수밖에 없는 네, 외형을 외형을 가지고 만들었나. 근데 알고 보니 인간의 지성을 가지고 있다 이런 느낌. 음. 복제인간과 관련된 윤리적인 논쟁도 빠질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마지막 장면에서 인체 생성 프린터기를 폭파시키는 결말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과연 이것이 최선의 선택이었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익스펜더블 시스템을 유지하는 좀 다른 방법이 있었을까요? 저는 이게 윤리적으로는 바람직할 수 있어도 그 미키 17이라는 영화 속의 환경이나 조건, 이 특수한 상황을 고려했을 때는 이게 과연 최선일까라는 생각이 계속 맞아요. 들었어요. 왜냐면 그 디프레임이라는 행성 자체가 우리가 오래 연구한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냥 어떠한 질병이 있을지 어떤 또 크리퍼 같은 생명체가 또 튀어나올 수도 있는데 그냥 냅다 발을 딛는 것은 진짜 그냥 자살이랑 똑같다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영화는 영화이기 때문에 끝났지만 현실이었으면 무작정 폭파시키고 끝내진 않았을 것 같아요. 맞아요. 개척 과정에서 또 새로운 바이러스가 나올 수도 있고 맞아요. 익스펜더블이 좀 필요한 상황이 더 많았을 것 같은데 미키를 위해서 좀 터트린? 그러니까 나샤가 어쨌든 당선이 됐으니까 나샤가 미키를 위해서 좀 희생시킨 게 아닌가 사람들을 그런 생각도 좀 들었어요. 그냥 너무 상징적인 모션이라고 해야 될까요? 맞아요. 네. 솔직히 여기서 저는 그것도 느꼈던 것 같아요. 너무 나샤도 상징적인 뭔가 보여주기식 퍼포먼스 아니었나. 퍼포먼스. 그리고 저는 의문이 들었던 게 그 미키가 꿈을 꾸잖아요. 네. 네. 복제 기계, 익스펜더블 기계로 가다가 1파를 만나는 꿈을 꾸잖아요. 네네. 그러면서 갑자기 아 맞다 1파는 죽었지. 이러는데 저는 이 장면이 진짜 너무 뜬금스러운 거예요. 왜 넣었는지 모르겠다. 악몽 장면에 대해서 사람들이 호불호 많이 갈리는 것 같더라고요. 그냥 굳이 넣을 필요가 있었나 싶은 평이 많더라고요. 약간 찾아보니까 이거 가지고 워너브라더스하고 봉준호 감독 사이에 좀 갈등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이걸 어떻게 편집할지에 대해서. 근데 결국에는 봉준호 감독의 버전이에요. 이 저희가 본 최종 감독님 이겼네요. 아무래도 전 감독님을 응원하겠습니다. 네, 1부에서는 미키 17의 전반부와 후반부를 보다 자세히 살펴보면서 영화의 전반적인 내용과 그에 따른 패널분들의 의견을 들었는데요. 기존 SF 영화의 틀을 깨면서 블랙 코미디까지 담아내었기에 할 말이 정말 많았던 것 같습니다. 미처 다루지 못했던 연출과 비하인드에 관한 이야기들이 2부에서 진행될 예정이니 끝까지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부로 넘어가기 전에 미키가 처음 나샤와 눈이 맞은 장면에서 배경이 되는 음악이죠. 나샤라는 사운드 트랙 듣고 오겠습니다.
신작 토파보기 미키 17 2부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2부에서는 배우들의 연기, 감독들의 연출 의도 등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볼까 합니다. 영화 외적인 요소들이 어떻게 영화 속에 반영되었는지 살펴볼 예정이니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먼저 봉준호 감독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봉준호 감독의 시그니처가 영화 속 구석구석에 뭔가 블랙 코미디를 숨겨두어서 우리 사회를 좀 지적하는 연출들이 많잖아요. 특히 대부분의 그의 영화들과 달리 미키 17은 상대적으로 해피엔딩으로 끝났다는 점에서 주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패널분들은 미키 17을 보면서 떠오른 봉준호 감독의 다른 작품들이 있었을까요? 저부터 얘기하자면 저는 연출에 대해서 먼저 얘기해보고 싶은데, 삑사리 연출이라고 해야 되나? 삑사리? 네, 그 봉준호 감독 특유의 유머 코드를 삑사리라고 표현을 많이 하더라고요. 오, 진짜. 그냥 뭔가 삐끗하면서 웃기는 그런 느낌? 그 연구원들도 맨날 막 다 할 수 있다, 이거 무조건 성공할 거다 했는데 갑자기 막 다 실패하고 그런 느낌. 네, 그런 느낌? 그러니까 약간 그 캐릭터들이 뭔가 자신만만하게 행동하다가 갑자기 삐끗하면서 이렇게 유머를 자아내는, 근데 그런 장면들이 역시나 이번에도 많았어가지고 맞아요. 봉준호 감독의 느낌이 확실히 많이 났던 것 같고, 근데 좀 아쉬웠던 거는 한국 영화에서 그런 삑사리 연출을 봤을 때는 좀 웃겼는데 외국인들이 그런 유머를 하니까 좀 안 어울리는 것 같다는 생각도 했어요. 분명히 이게 웃어야 될 타이밍인데 이거 지금 웃어야 되나? 약간 그런 생각도 들었어가지고 좀 아쉬웠던 것 같아요. 확실히 그 정서가 이제 한국 영화보다는 더 안 네네. 와닿았던 것 같아요. 네. 저는 사실 굉장히 좀 실망스러웠던 부분이 제가 기대한 건 봉준호의 그 잔혹하고 후벼 파는 그런 블랙 코미디를 기대하고 갔는데 진짜 해피엔딩이었잖아요. 맞아요. 근데 너무 엔딩이 그냥 해피엔딩도 아니고 동화 같은 해피엔딩. 맞아요. 나 해피엔딩이야. 이렇게 행복하게 잘 됐답니다. 이런 해피엔딩이어서 너무 판타지스럽고 이거 진짜 봉준호답지 않다. 그래서 결말에서 특히 아쉬움이 많이 남았던 것 같아요. 이게 뭐지? 왜 내가 이렇게 찝찝하지? 그러니까 그 해피엔딩이 후련한 해피엔딩이 아니고 네. 진짜 너무... 이렇게 될 수 있다고? 네, 그런 느낌이었어요. 저는 봉준호 감독 영화를 미키 17 전에 마지막으로 본 게 기생충이었는데 네. 그때 저는 내용을 아예 모르고 가족들이랑 같이 영화를 보러 갔다가 다 충격에 빠지고 집에 가는 길에 막 어색한 침묵 속에서 귀가를 했던 기억이 있기도 하고, 사실 제가 이런 다크한 소재의 영화를 평소에 즐겨보지는 않아서 봉준호 감독의 영화를 접해볼 일이 많이 없었는데, 이번 영화도 사실 안 보려다가 포스터랑 소설이 그나마 마음에 들어서 관람을 해가지고 저는 해피엔딩을 잘 골라서 본 것 같아서 뿌듯했어요. 저도 기생충을 중학생 때 보고 어떡해. 야. 몇 년 전 아니에요. 막내다 막내. 그때 중학생 때 보고 진짜 신선한 충격에 빠지고 그때 이제 좀 한국 영화에 좀 입문을 하게 됐었어요. 원래는 외국 영화만 보다가. 근데 그런 기생충이나 설국열차처럼 봉준호 감독의 작품들은 그 특유의 뭔가 채도 빠진 분위기가 매력적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거랑 다르게 뭔가 미키 17이 특별한 거는 그런 채도 빠진 분위기가 아니라 뭔가 유독 화려하고 형형색색해가지고 이 영화를 기대를 했는데 저도 조금 아쉬웠어요. 기생충이 워낙 너무 컸어서. 맞죠. 그래서 굳이 비교를 하자면 기생충이 더 좋았지만 그래도 미키 17도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그래도 재밌었다. 네, 그래도. 저는 봉준호 감독의 전작들을 비교를 할 거면 확실히 해외 자본을 받은 영화들끼리 비교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너무 결이 달라서. 맞아요. 그래서 봉준호 감독이 해외 자본을 받은 영화가 옥자, 설국열차, 그리고 미키 17 이렇게 있는데, 저는 이 세 작품 중에서는 설국열차, 그리고 미키, 그리고 옥자 순서로 좋았던 것 같아요. 미키 17 지금 두 번째 중간에 위치하고 있는데, 확실히 봉준호 감독이 해외 자본을 받으면은 좀 스토리가 단순해지는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한국 영화에서는 좀 더 뭔가 다층적이고 좀 심오한 영화가 많았다면 해외 자본을 받으면 뭔가 스토리 라인이 좀 단순해진다고 해야 되나? 직관적으로? 저 같으면은 만약에 한국에서 영화를 찍다가 해외 자본이 더 훨씬 크잖아요. 네. 그럼 돈을 더 많이 받으니까 더 이제 다양하거나 아니면 더 다층적으로 스토리를 전개시킬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오히려 돈을 더 많이 받으니까 더 단순하게 가는 약간 느낌? 돈이 없어야 되는 타입? 그러니까 돈이 가난해야 된다. 원래 제한이 있을수록 창의력이 더 높아지니까 음. 제 생각에 봉준호가 하고 싶은 걸 다 해주니까 사람들이 아, 그 이제 돈을 더 많이 주니까 음. 오히려 단순해진 게 아닌가? 뭔가 그런 아쉬움도 약간 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한 속에서 약간 그리고 아무래도 자본이 들어가면 그쪽에 입김이 있고 어쨌든 이거는 할리우드 영화인 거니까 그쪽을 더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 그 한국인이 뼛속부터 한국인이 할리우드 영화를 만든다는 게 네,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쉽지 정서도 않- 그렇고. 맞아요. 저도 옥자랑 설국열차 느낌 진짜 받았는데 전 설국열차가 더 좋았어요. 좀 좋은데요. 저도 설국열차가 훨씬 좋았던 것 같아요. 좀 그래서 다음에 해외 자본 영화가 또 나온다면 또 이 세 작품과 또 비교를 하지 않을까 싶어요. 다음에는 한국 영화로 네. 이번에는 좀 덜 써라. 약간 한국 봉준호랑 이제 해외 봉준호 디렉터 봉이랑 봉준호 감독이랑 좀 다른 자아라고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맞아요. 좀 그렇게 생각도 해요. 영화에서는 우리 현실 속 특정 인간상을 대표하는 다양한 캐릭터들도 등장하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인물이나 연기력이 좀 돋보였던 인물들이 있을까요? 저는 단연 로버트 패틴슨 배우. 음. 솔직히 이 영화가 거의 다 애매했다고 보거든요. 네네. 뭔가 그런 풍자 요소도 되게 많긴 한데 뭔가 다 깔짝거리는 느낌? 이것도 나오고 저것도 나오고 하는데 어느 것 하나 깊게 다루지 뭔가 않고. 다루는 느낌이 없어서 그것도 아쉬웠고 캐릭터들도 아까 말했던 것처럼 서사가 좀 부족하지 않았나 싶었고 그 빌런인 마샬조차도 뭔가 부족하다 생각했어요. 뭔가 더 얘만의 그런 서사나 특별한 점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많은 생각이 들지 않았고 근데 그 미키만은 좋았던 것 같아요. 그 이 로버트 패틴슨이 표현한 미키 17과 미키 18의 모습이 어쨌든 매력적이었고 그런 되게 일칠에서는 또 톤을 다르게 표현하잖아요. 네. 그런 것도 좋았고 연기도 되게 색다르게 느껴졌고 네, 그래서 로버트 패틴슨이 많이 생각이 납니다. 저도 오야님 말처럼 그 마샬 캐릭터가 너무 인위적인 캐릭터라는 생각이 들고 진짜 딱 만들어진 그리고 이야기를 위해서 형성된 그런 캐릭터라는 생각이 들고 저는 로버트 패틴슨 연기 중에 그 목소리 부분이 아까 불호라는 얘기도 하긴 했지만 어쨌든 제가 알고 있는 그 멋있는 목소리가 아니라 좀 완전 다른 목소리로 시작을 맞아요. 해서 저는 오히려 로버트 패틴슨이라는 배우가 너무 유명하고 사람들이 많이 아는 배우인데도 목소리를 이렇게 다르게 하니까 더 쉽게 몰입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캐릭터 연기가 좋지 않았나 싶어요. 저도 로버트 패틴슨인데 저는 이 배우인 거를 모르고 영화를 봤다가 제가 약간 안면인식 장애가 있어서 못 알아보고 집에 와서 포스터를 계속 만드는데 이게 약간 뭔가 계속 좀 피부 반짝거리는 것 같고 뱀파이어 같고 그래서 찾아보니까 그 트와일라이트 에드워드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늘 이 배우를 약간 뱀파이어의 짐승남, 좀 체격 크고 털이 많은 그런 느낌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는 뭔가 좀 왜소해 보이고 연기도 되게 찌질한 연기를 잘해줘서 그 확 달라진 모습에 감탄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렇게 보면 진짜 둘 다 가능한 사람이네요. 로버트 패틴슨. 네. 너드남도 되고 오, 불닭도 되고 정말 배우로서는 네, 정말 다채로운 매력. 좋은, 맞아요. 저도 트와일라이트는 못 봤는데 해리포터에서 엄청 새하얗게 나오고 맞아요. 엄친아. 혈색 돌고 엄청 뭔가 피지컬도 좋게 나오고 맞아요. 네네. 그런 캐릭터가 되게 매력적이었는데 여기서는 완전 제 마음에 안 드는 캐릭터였잖아요. 그거와는 별개로 진짜 배우로서는 완벽하게 소화해내는 그 기량을 가지고 있다라는 생각을 했고 저는 인물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 어떤 특정한 마샬 1파 따로가 아니라 저는 이 둘의 서사가 너무 궁금했어요. 맞아요. 둘이 어떻게? 맞아요. 둘의 성격이 너무 다른 것 같은데 이 둘은 어디서 만났을까? 그 되게- 둘 케미가 케미가 너무 엄청 다른 강렬한- 의미로의 케미. 정말 짜증 유발 어, 제대로 하는 맞아요. 케미. 뭔가 엄청 강렬한 사랑을 하는 것 같은데 대체 어디서 만나서 여기까지 같이 하게 됐지? 이것도 되게 궁금했는데 아예 안 다뤄서 조금 맞아요. 아쉬웠던 것 맞아요. 같아요. 그게 좀 나왔으면 더 재밌었을 맞아요. 것 같아요. 체계도 없어서 오. 저도 모르겠어요. 궁금하다. 배우들의 연기도 훌륭했지만 영화 속에 등장하는 크리퍼들, 그 개생명체의
연기도 좀 훌륭하지 않나 싶은데 계속해서 연기요. CG의 연기가 좀 뛰어나지 않나 싶은데 옥자랑 괴물에 이어서 또 봉준호 감독이 크리퍼라는 외계 생명체를 등장시키잖아요. 네. 이 크리퍼에 대한 인상이 어땠나요? 또 혹시 그 크리퍼를 보고 어떤 걸 연상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크리퍼 진짜 너무 귀엽고 음, 크리퍼 근데 좀 군뱅이 닮지 않았나요? 네. 그래서 군뱅이. 처음엔 좀 불호였지만 그 군뱅이와 두더지를 합쳐놓은 것 같은 그런 느낌? 근데 혀가 되게 길더라고요. 아 맞아요. 혀가 네. 길어요. 그래서 사실 그러니까 저희의 입장에서는 혐오감을 일으키는 외적인 모습을 띠고 있으니까 네. 그 마샬이 처음에 얘네를 없애야 되는 존재로 규정하고 그렇게 의도된 그런 외형이었던 것 같은데 갈수록 얘네가 귀여워지지 않아요? 맞아요. 귀여워요. 네, 그쵸. 말도 귀엽게 하고. 네. 네. 좋고 좋고. 이름도 되게 귀여워요. 좋고 아 막 이렇게 이름 다 얘네들이 코로 끝난다. 맞아요. 이름들이. 아 다요? 네. 어떻게 그래요? 그걸 다 근데 그 많은 애들이 그러면은 다 다 코로 끝나는 거예요? 어, 코자 돌림이네요. 우코, 아코 다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는 얘네 그 인형 가지고 봉준호 감독이 막 인터뷰하는 사진 보셨어요? 네. 네. 그거 너무 갖고 싶은 거예요. 음, 근데 음. 안타깝게도 팔진 않는다고 아. 하더라고요. 팔면은 진짜로 살 수도 있어요. 저는 그 크리퍼들 처음 봤을 때 그 듄의 모래괴물 어, 맞다. 이 생각이 많이 났어요. 그거의 작은 버전. 오. 그리고 그 곰벌레 생각도 많이 났고. 어. 그 아마 그래도 그 추운 그 느낌에 어쨌든 생존하는 캐릭터니까 아마 곰벌레에서 영향을 받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고. 그 다음에 저는 생각보다 징그럽지 않았다는 게 맞는 말인 게 영화 속 캐릭터들은 이거 완전 크리피하다라고 하는데 그 디자인이 막 그렇게 처음 보는 느낌은 아니어가지고 그래요? 그래서 막 그렇게 징그럽게 느껴지지 처음 볼 않았던 것 때는 같아요. 별로 안 징그러우셨어요? 네, 전 처음 볼 때 별로 안 징그러워요. 저는 음. 오히려 나중에 그 입 벌리면서 그 일어날 때 그 더듬이랑 그 눈 튀어나올 때 있잖아요. 전 그때 그게 너무 징그러운 거예요. 얘 좀 귀여운데 생각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입 왜 벌리니까 갑자기 거리두기. 다 멀어져. 아 크리퍼 맞네. 그렇게 생각했어요. 전. 오. 다른 분들 어떠셨어요? 저는 처음에는 진짜 아. 이랬거든요. 네네. 그 제일 큰 크리퍼가 처음 등장해가지고 네. 근데 뒤에 갈수록 이제 베이비 크리퍼들이 나오는데 걔네가 너무 귀여운 거예요. 베이비 맞아요. 크리퍼. 이렇게 쫄쫄쫄쫄 뛰어다니는 게 너무 귀여웠고 일파가 이 괴 생명체라고 칭하면서 똥물에 담근 크로아상이라고 부르는 장면이 맞아요. 있는데 전 솔직히 공감했어요. 똥물에 담근 크로아상 같더라고요. 아 근데 그런 표현이 너무 참신해요. 어떻게 그런 생각을? 저는 그러고 까맣게 타버린 소금빵 같아 보이기도 했어요. 아. 빵으로 표현을 하자면. 여러분 다들 비비가 좋아서 저는 너무 벌레잖아요. 네. 그래서 좀 징그러운데 얘가 위에서 봤을 때는 귀여워서 인형은 안 파는데 나중에 CGV랑 3, 4 거기서 키링으로 티켓팅 도전을 하려다가 그 상세로 이게 어떻게 생겼는지 보여주는 게 있거든요. 서라운드로. 네. 근데 밑면 사진이 있는데 그게 다리가 너무 많아서 너무 징그러운 거예요. 그래서 전 그걸 보고 포기하긴 했지만 빈면까지. 얼굴은 좀 귀여운 편인 것 같아요. 아니, 제 생각에 마케팅은 그 크리퍼가 귀엽다로 계속 마케팅을 하는 거예요. 귀여워. 얘는 귀여워. 얘는 귀여운 그리고 생명체야. 막 그 짤로 얼음 더 끼려 오거라 이런 거 있고. 음. 그래서 얘를 좀 팔려고. 그러니까 마케팅을 위해서 저희가 지금 네이징 당한 것 같은 느낌도 있어요. 아니에요. 전 진짜 귀여웠어요.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아니 근데 거기가 진짜 귀엽잖아요. 그 미키 17 구해주는 장면. 얘네들끼리 몸으로 이렇게 운반해가지고 우리가 구해줄게. 다다다다당 이렇게 옮겨가지고 밖으로 꺼내주는 저 거기서부터 귀여운데 이랬어요. 그렇구나. 케이님 귀엽지 않은 걸로. 크리퍼의 이름이 크리피해서 크리퍼잖아요. 네. 뭔가 영화를 보면서도 뭔가 그 크리피한 장면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좀 그렇게 중요하게 다뤄지진 않는데 좀 보기 불편했던 장면들도 많았던 것 같은데 혹시 기억에 남는 장면들이 있을까요? 저는 거기 그 일파가 베이비 크리퍼 꼬리를 커터로 딱 잘라서 그걸로 소스를 만드는 그 장면에서 비위가 진짜 상했는데 네. 근데 솔직히 그 소스에 집착하는 것도 너무 갑툭튀라고 생각했어요. 너무 왜 저래? 너무 억지.
소스. 네, 소스. 나 소스를 만들어야 돼. 그래서 악몽에서도 그 막 소스 소스. 소스 만들어야 돼 이렇게 소스 나오고 만들어야 돼. 소스 집착녀로 이제 나오는데 왜 굳이 했습니다. 저도 이 장면이 너무 불편했어요. 왜냐면 저는 잔인한 거 좀 잘 보는 편이거든요. 네. 서브스턴스도 좀 잘 봤어요. 오. 진짜요? 네, 비위가 좀 높은 편인데 딱 못 보는 게 한 가지가 있으면 동물 죽는 걸 못 봐요. 근데 여기서 꼬리를 커터칼로 막 자르고 막 맞아요. 믹서기로 돌리는데 옆에서 베이비 크리퍼는 울고 있고 맞아요. 너무 소름 끼치고 닭살 돋고 그랬어요. 어지러워요. 저는 다른 장면인데 그 미키가 처음에 미키 1칠 전에 방사능에 노출돼서 손목이 날아가는 장면이 있는데 이게 실험을 위해서 거짓말로 밖으로 뭐 고쳐달라고 내보낸 맞아요, 다음에 네. 넌 지금 치사량이 넘는 방사능에 노출됐어. 언제부터 막 손발 언제부터 마비되고 숨 언제부터 안 쉬어지는지 막 이런 거 자세히 알려달라고 하고 이제 장갑 벗어보라고 했는데 바로 날아가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약간 좀 신나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이 좀 불편했어요. 광기가 느껴졌어요. 네. 저는 그 티모 나오는 장면이 좀 불편했던 것 같은데 그 티모가 그 갇혀 있는 미키 1칠이랑 18한테 가가지고 사실 사채업자가 여기 첩자가 맞아, 있다. 맞아. 그걸 전기톱을 들고 오는 거예요. 아니 너의 영상을 찍어달래. 영상으로. 맞아요. 그게 너무 게이하다고 해야 되나? 음. 그 어쨌든 전기톱 소리를 피해서 그 우주선으로 간 거잖아요. 네. 근데 전기톱 소리에서 겨우 이제 벗어날 수 있게 됐는데 막상 전기톱이 다시 따라오는 상황? 저는 그런 구조가 좀 더 기이하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아이러니. 네, 영화 미키 17은 에드워드 애슈턴의 소설 미키 7을 원작으로 한 영화인데요. 혹시 읽으신 분 있으신가요? 만약에 그렇다면 K님이 읽으셨대요. 그래요? 저예요. 원작과 영화의 차이점 중에서 좀 기억에 남는 게 있을까요? 저는 아까 막 얘기했던 마샬 인물에 대한 그 캐릭터성이 너무 약간 대충 만든 것 같다. 그래서 제가 이게 제대로 기억하는지 모르겠는데 마샬이 원래 이렇게까지 막 가볍고 멍청이 같은 이미지보다는 좀 더 엄하고 약간 종교 때문에 익스펜더블이라는 개념을 싫어하는 인물이었는데 이번 영화에서는 정반대의 이미지로 표현이 돼서 이 점도 좀 흥미로웠고 원래는 미키 18이 자폭이 아니라 그냥 크리퍼에 의해서 살해당해서 일칠만 남는 결말이었거든요. 진짜요? 그래서 저는 이게 너무 갑자기 허무한 죽음이라는 생각을 책을 읽으면서 했어서 이번 영화에서 18한테 좀 더 자아적인 면이나 성격적인 면에서 자유를 준 것 같아서 원작 소설보다 마음에 드는 엔딩이었어요. 그러네요. 미키 18한테는 능동성을 좀 줬는데 네. 마샬은 그냥 바보라는 마샬의 지능이 18한테가 그런 느낌인데요. 저 그 미키 7이 제목이 미키 7인 이유가 7번 죽어서고 그다음에 영화에서는 미키 7이 이제 17번 죽는 거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봉준호 감독 잔인하다. 어떻게 10번을 더 죽이냐. 10번을 더 죽이냐. 그런 얘기가 있는데 그 해석을 봤는데 그 17살에서 18살로 넘어가는 그 청소년에서 성인으로 넘어가는 시기를 상징했다는 해석도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제 17은 18을 통해서 이제 성장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과정을 설명하기 위해서 17이랑 18 숫자를 설정했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저희 펀치 드렁크 무비 패널 중에 빵빵이 님이 저한테 제보를 해줬는데 봉준호 감독이 축구를 워낙 좋아해서 그 맨시티 팀 중에 17번인 선수가 있어요. 케빈 데브 라이너라고. 근데 그 사람을 좋아해서 그냥 17로 지었다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 방송에 나와서. 그러니까 그게 뭐 농담인지 아니면 뭐 반쯤 진담인지 모르겠는데 뭐 봉준호 감독이 그렇게 얘기했다고 하니까 좀 허무하긴 했어요. 저는 이제 청소년기에서 나이를 생각하면서 이런 심오한 뜻으로 17이랑 18이랑 숫자를 설정했나 싶었는데 그냥 이 선수가 좋아서 17했다 이렇게 해버리니까 좀 허무했어요. 그냥 농담이었던 걸로 생각하죠. 근데 진짜 농담인 것 같은 게 사실 17인데 그 사이 10번이 막 딱히 그냥 죽는 게 똑같거든요. 실험 때문에 죽는 거라서 그냥 실험을 좀 더 당해가지고 17이 됐다. 그냥 그렇게 큰 의미는 없는 큰 의미는 없는 걸로. 네, 그럼 이제 마지막 질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화를 보시면서 혹시 떠올렸던 영화나 함께 봤으면 좋겠는 영화가 있었나요? 저는 이번 영화가 좀 시각적으로 뛰어난 영화였다고 생각을 하고 저는 디자인과라서 좀 시각적인 거 위주로 많이 보는데
그래서 좀 비슷하게 미장센이 뛰어났던 SF 영화 블레이드 러너를 추천하고 싶습니다. 또 하셨었잖아요. 맞아요. 저 K님과 저가 저희 녹화하는 첫 방송. 네, 방송을 보는 걸 추천드립니다. 오. 루니님은 어떤 영화 추천하고 싶나요? 저는 영화가 끝나자마자 생각난 조합이 있었는데요. 음. 영화 자체가 그냥 돈룩업이라는 영화랑 컨택트라는 영화를 그냥 짬뽕 시킨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거 두 개를 다 보셨는지는 모르겠는데 돈룩업이 뭔가 아까 말한 그 형형색색한 그런 코미디를 맞아요. 포함하고 네네. 있고 그리고 어느 정도의 심오한 크리퍼와의 의사소통 그런 것도 컨택트에 나타난 것 같아서 맞아요. 완벽하게 짬뽕 시킨 거라 생각해서 이 두 음. 가지를 추천드립니다. 저는 그냥 로버트 패틴슨 밖에는 저에게 인상 깊은 가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와 비슷하게 이 배우의 매력을 느끼신 분들에게 추천하는 SF 영화가 그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테넷. 제가 이걸 너무 좋아해서 4번을 봤는데요. 진짜 어려운 영화긴 한데 진짜 SF 좋아하면은 너무 재미있게 보실 거고 여기서 로버트 패틴슨이 진짜 멋있게 나옵니다. 테넷에서는 불닭으로 나와요? 테넷에서는요. 네. 불닭으로 안 나오나요? 불닭이 아니고 네. 진짜 젠틀가이 그 자체예요. 그냥 알파 메일로 나오는 건가요? 맞습니다. 여기가 제 진국이거든요. 아. 꼭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네, 이렇게 2부에서는 미키 17과 관련된 패널분들의 생각과 영화 외적인 이야기까지 하면서 영화를 한 번 더 곱씹을 수 있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봉준호 감독의 독특한 연출을 되짚어보고 우주라는 새로운 배경 속에서 펼쳐진 이야기에 대해 깊이 있게 이야기 나누다 보니 다양한 질문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최종적으로 각 영화의 별점을 매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팟캐스트 별점 방식 아시죠? 별점이 10점 만점에 5점 이하면 별로라는 의미에서의 펀치, 그리고 이 영화의 별점이 6점 이상이라면 취할 정도로 좋다는 의미의 드렁크로 구분해서 평점을 매길 겁니다. 그럼 지금까지 나눈 이야기들을 종합해서 미키 17을 평가해볼까요? 오연님부터 평가해볼까요? 저는 별점을 6점을 줄지 7점을 줄지 좀 고민을 했어요. 근데 일단은 7점으로 하겠습니다. 오. 다행히 내려가진 않았네요. 얘기를 하고 나서. 내려간 줄 알았어요. 근데 실시간으로 요동쳐요. 6점일까 7점일까 3.333. 딱 6.5점이면 좋을 텐데 음. 근데 그래도 7점으로 하겠고 한 줄 평은 봉준호의 마라맛 블랙 코미디를 원했다면 아쉬울 영화로 하겠습니다. 저는 아까 말한 것처럼 계속 뭔가 아쉬움이 나왔던 영화고 근데 그게 봉준호 감독의 영화를 기대해서 제가 기대했던 것과 달라서 많이 아쉬웠던 것 같은데 그냥 이 영화 자체는 저도 볼 때 재미있었고 사실 봉준호가 아니었다면 이렇게 깔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반대로 봉준호가 아니었으면 안 봤을 영화? 네, 제가 이 영화를 과연 봤을까?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저는 7점을 주고 싶고 그래서 드렁크예요. 일단 한 줄 평은 어울리지 않는 재료들의 묘한 조화라고 생각을 했어요. 저는 영화를 평가할 때 딱 한 가지만 보거든요. 그 영화를 볼 때 다른 생각 안 하냐, 몰입할 수 있냐, 빠져들 수 있냐 이거 하나만 보는데 봉준호의 그 이전 작품들이 뭐든 어떠한 서사가 부족했든 저는 이 영화를 집중을 했었고 빠져들었기 때문에 7점 정도는 줄 수 있을 것 같고요. 하지만 그래도 복제인간이라는 SF 그런 주제를 신선하게 다루진 않은 것 같아서 조금 부족한 7점입니다. 케이님은 어떻게 보셨나요? 저는 영화 볼 때 예쁘냐, 예쁜 거냐, 예쁜가. 디자인과의 그래서 저는 시각적으로 너무 마음에 들었고 로버트 패틴슨 연기가 너무 좋았다고 생각을 해서 8점으로 드렁크고 한 줄 평은 영원히 죽지 않는 뱀파이어에서 영원히 죽어도 사라지지 않는 인간으로 입니다. 연기 변신. 네, 저는 7점 드리고 드렁크입니다. 그리고 한 줄 평은 존엄성을 찾기 위한 죄책감 벗어나기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한 줄 평 한 이유가 그 미키 17이 그 레드 버튼에 대해서 저희가 얘기를 많이는 못한 것 같은데 네. 어쨌든 자기가 계속 죄책감을 가지고 있고 그냥 그거를 마지막에 해소를 하면서 끝이 나잖아요. 네. 근데 그 과정에서 계속해서 이제 자기는 인간이라는 것을 계속 어필하고 그런 존엄성을 좀 되찾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것 같아서 이렇게 한 줄 평을 정해봤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봉준호 감독의 미키 17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여전히 죽는 것이 어떤 느낌이실지 궁금하신가요? 미키와 함께 우주선을 탑승한 일원 중 한 명이었다면 그저 궁금해서라도 그 질문을 던졌을지 모르겠습니다. 영화가 끝나고 나서야 반복되는 고통 속에서 벗어날 탈출구가 없다는 사실을 안 채 죽음을 마주하는 것이 참 괴롭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봉준호 감독은 이번에 새로운 장르를 통해 어떻게 또 얼마나 고통스럽게 다음 죽음을 맞이해야 하는지 모르는 미키의 여정을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단순한 과학적 상상을 넘어 우리 내면 깊숙한 곳에서 질문을 던졌는데요. 오히려 미키 17은 SF 장르가 있기 때문에 우리들의 생각을 더 거침없이 표현해낸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이 영화를 보며 우주라는 무한한 공간 속에서 각자의 삶이 소모되지 않는 가치를 찾는 여정을 응원하면서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진행의 루카, 패널의 루니, K 오야시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